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공공의료 선진국 캐나다에서 환자가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온 이유는 결론적으로 이제 기능의학 진료를 좀 더 빠르게 저렴하게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캐나다에도 기능의학이 있는데 굳이 한국으로 오게 된 그 배경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그리고 기능의학이 어떻게 진료가 진행이 되는지, 기능의학은 무엇이고 그 진료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월, 2월 되면은 그 유학을 가면서 또는 뭐 아이들 방학이 진행이 되면서 외국에서 그 거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그런지 이제 대한민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주 오게 되는데 와가지고 이제 가장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쇼핑을 조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워낙 그 의료비 수가가 다른 그런 선진 국가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접근성도 언제든지 그 빠르게 조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수가도 조금 낮은 편이라서 보험 수가도 당연히 낮은 편이고, 그리고 비급여 수가도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많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보험이 되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이렇게 환자가 유치되는 경우도 있고,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도 이제 방학을 통해서 이용해서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0대 초반에 한 여자 환자가 멀리 캐나다에서 보니까 한 12시간 걸리네요. 비행기를 타고 제가 있는 서울 성파에 있는 기능의학 병원에 방문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료실로 이제 저희 병원은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미리 예약을 하고 캐나다에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왜 이렇게 멀리서 오셨어요? 뭐 캐나다에도 기능의학 진료하는 의사들이 있지 않나요?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환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대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기능의학 진료하는 곳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공공의료가 아닌 진료비는 너무 비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오히려 이제 대기하고 기다리고 여러 가지 비용을 따졌을 때는 차라리 비행기 표를, 왕복 비행기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한국에서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조금 그런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까지 와서 진료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진료비가 그렇게 비싼가요? 뭐 캐나다는 공공의료니까 저렴하거나 뭐 무료이거나 그러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진료비가 비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 환자가 직접 얘기해 준 거는 뭐 치과 치료를 받을 때는 치과는 또 공공의료에 포함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발치, 이가 썩어가지고 발치를 하는 경우에 한 1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 그 뭐죠? 우리는 이제 미용 쪽에서는 이제 보톡스를 맞잖아요. 그래서 뭐 턱 쪽 보톡스를 맞으면은 우리나라는 아마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그 제품에 따라서 뭐 병원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는 800불 정도 한다고 하니까 한 100만 원 가까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료비가 엄청 비싸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비행기 타고 한국 오는 게 더 저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고지혈증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아주 상당히 높은 환자였는데, 이 환자가 원하는 것은 그냥 일반 그런 주류의학적인 진료가 아니라 기능의학 진료를 원해서 좀 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기능의학 진료를 위해서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의학 진료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능의학은 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슬기로운 의사들이 좀 똑똑하고 좀 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기존 주류 의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한 의사들이 선택하는 진료가 바로 기능의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환자가 원하는 기능의학 진료는 이제 저수가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진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워낙 그 진료 원가가 그 이제 원가의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 저수가이기 때문에 이런 저수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정된 시간에 많은 환자를 봐야 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봐야 되죠. 그래서
대학병원 진료 같은 경우도 예약 시간에 맞춰서 가더라도 1시간 이상 대기하는 경우가 많고, 진료 보는데도 30초 진료 받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대학병원 진료 보시는 분 중에서 아마 2분 이상 진료받기 되게 어려운 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실에 보면 엄청나게 환자들이 줄 서 있고 대기하고 있어서, 어, 그 교수님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질문을 할 수 없죠. 그리고 일반 병원에서도 뭐 감기 환자라든가 아니면 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료를 하더라도 대부분 2분이나 길어야 뭐 5분 이내로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너무 길게 또 진료를 해주면은 싫어하는 환자분도 오히려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원하는 기능의학 진료는 이렇게 빨리빨리 보는 그런 진료를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기능의학이라는 것은 뭐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인데, 환자의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일시적인 효과만 보이는 약물 처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 자체나 검사 결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하나의 인격체, 시스템으로 보고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고 병이 생기는 진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병을 완치에 가깝게 치료하려고 하고, 재발을 막고 예방을 하는 의학이 바로 기능의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병이라도 환자마다 근본 원인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병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환자마다 그 근본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병이라도 그래서 치료 방법이 환자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맞춤 처방을 하고 맞춤 치료를 하는 것이 바로 기능의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그 질문, 대화, 인터뷰 시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게 바로 기능의학이 주류의학하고 좀 현재 대한민국 진료 시스템하고 그 의료 서비스하고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병원의 기능의학 진료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부분 비슷할 수 있는데, 또 기능의학이 어떠한 그 정해진 그 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역량에 따라서 그 진료하는 스타일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만 잔뜩 비싸게 하고 그냥 대충 설명하고 대충 영양제 처방하고 수액 처방하는 이런 병원에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병원의 그 진료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먼저 예약을 하고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30분 간격으로 한 명 정도, 재진이나 초진이나 재진 첫 번째나 두 번째 재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그런 환자가 예약을 잡을 때는 간격을 최소한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제가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 30명 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약을 하고 병원에 방문을 하면은 먼저 뭐 그 진료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환자분한테 한 200문항 정도의 초진 설문지를 작성을 하고요. 요 시간만 대기실에서 작성하고 하는데 한 15분에서 길게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한 계통적인 문진을 통해서 환자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뭐 수면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뭐 등등등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질문을 해서 진료 시간을 조금 다양하게 길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는 이 설문지가 한 12장 정도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줄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설문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지 작성을 통해서 제가 얻는 정보가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설문지를 통해서 환자의 그 치료 방향이나 환자의 치료 니즈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검사가 바로 저희 병원에서는 설문지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제 김 원장이 자세한 문진을 하고 기존 검사 결과들을 확인을 해요. 이렇게 해서 또한 15분에서 30분 가량 걸리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필요시에는 당일 오후에 재방문을 해서 필요한 교육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는 제가 최대 한 환자를 거의 2시간 가까이 진료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에는 제가 다시 식사를 하고 오셔가지고 진행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에게 이제 환자
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검사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자가 충분히 동의를 한 다음에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에 기능의학을 공부를 많이 하고 정보를 접하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검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왔으니까 뭐 고가의 검사를 막 이렇게 강매하듯이 권하는 게 아니고요. 환자한테 필요한 검사들을 선택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환자가 원하는 검사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저는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검사를 하게 되면요. 검사 항목에 따라서 길게는 2주일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1, 2주일 후에 다시 예약을 하고 재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치료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이때도 두 번째 방문했을 때도 한 30분 정도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검사를 했고 또 다양한 그 치료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영양 처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기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생활 습관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병이 악화되는지, 그리고 뭐 중금속이나 환경오염이 있으면은 해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맥 영양 주사 치료도 처방을 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와서 주사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류의학에서 처방하는 약도 최소한으로 저는 처방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꽤 있고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은 최소 한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게는 1년, 2년 걸리기도 하고 치료하고 나서도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능의학 진료 환자들의 이제 검사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주류의학에서 하는 그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콜레스테롤 검사했던 환자인데요.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336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LDL 수치도 상당히 높고 중성지방도 높고 콜레스테롤에 붙어 있는 지단백인 아포비도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리포프로테인 A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콜레스테롤 검사도 하고요. 그리고 그 뭐 간수치 검사도 하고 콩팥, 그다음에 전해질, 뭐 혈당, 빈혈, 백혈구, 뭐 갑상선 등등도 환자의 문진에 맞춰 가지고 필요한 검사를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검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대한민국이 그래도 기능의학 진료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주류의학에서 하는 검사를 기능의학적으로 접근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환자들에 대한 그런 도와주고자 하는 선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진료비도 너무 과하게 나오는 것을 조금 조절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검사가 스몰 댄스 LDL입니다. 그래서 스몰 댄스 LDL은 그 LDL 사이즈를 검사하는 거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LDL 사이즈가 그 3번부터 7번까지가 작은 건데 작은 LDL 비중이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토탈 콜레스테롤도 높고 LDL도 높고 거기에다가 사이즈가 작은 LDL이 비율이 상당히 많이 높았기 때문에 이 환자는 동맥경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금속 검사도 필요할 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검사를 보면은 수은, 납, 카드뮴, 비소 해가지고 네 가지 중금속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중금속이 결국에는 혈관에 활성산소를 유발을 해서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유발을 해서 결국에는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환자는 중금속도 적극적으로 해독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주류의학에서 잘 안 하는 치료 영역입니다. 그래서 해독 치료는 뭐 킬레이션 항산화 치료를 하거나 먹는 항산화 치료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중금속이 많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1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 환자도 치료를 해보니까 한 1년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검사 중에 하나가 동맥경화도입니다. 혈관이 얼마나 딱딱한지, 혈관벽이 딱딱한지 보는 검사인데요. 이 환자는 60대 정도의 환자였는데
혈관 나이가 79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많이 딱딱해져 있고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산화 킬레이션 치료가 필요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 영역에 있으면은 동맥경화가 상당히 심한 것이고요. 목표로 하는 거는 이 까만 선에 닿는 것을 목표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치료가 잘 되는 사람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잘 되고요. 생활 습관이 좀 바뀌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기타 악화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쉽게 치료가 잘 안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이 검사 이름은 맥파 전달 속도 측정 검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의학적인 검사를 해요. 그래서 뭐 1분 진료, 2분 진료 이렇게 해서는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환자를 조금 집중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환자하고 관계를 형성을 해서 영양 처방도 하고 식사 처방도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시켜서, 그리고 또 해독 치료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의사를 하면서 뭐 1분 진료, 2분 진료 했을 때는 느끼지 못하던 그런 보람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능의학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발달 장애 및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런 애들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앞에 관련된 그런 검사들을 진행을 하고 치료를 했더니 그 단시간에 뭐 빠르게는 2주 만에도 그 발달이 개선이 되고 주의력이나 사회성이나 상호작용 뭐 등등이 많이 좋아지는 케이스들을 왕왕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특히 그 어린 아이들이 치료가 잘 된 경우에 제가 이제 의사로서, 기능의학 의사로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팔다리 통증이나 가슴 통증 이런 걸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왔을 때도 치료를 통해서 잘 해결된 케이스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드러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환자도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해가지고 잘 해결된 케이스도 있었고요. 관절 통증으로 너무 고생을 하고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류마티스 환자도 기능의학 치료를 해가지고 많이 개선이 되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결된 케이스도 있었고요. 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건선 환자도 와가지고 치료가 잘 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계속 비듬 같은 떨어지는 두피 건선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면역 억제제 먹고 이러면서 고생을 많이 하던 환자인데 기능의학 치료를 잘 적용을 해서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었던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몸을 긁으면서 살았던 아토피 피부염 환자도 기능의학 치료와 면역 치료를 병행을 해가지고 거의 완치에 가깝게 치료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약을 먹고 심한 그 발목 통증과 기억력 장애가 있던 환자도 약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끊거나 줄여서 이런 통증에서 기억력 장애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른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해서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낮추는 전략을 취해서 그 약물 부작용에서 해방된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1분, 2분 진료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30분 이상의 그런 밀접한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환자와 한 팀이 돼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기능의학을 치료해야지 이런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전문의를 만나려면은 살펴보니까 22년도 기사를 보니까 평균 27.4주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의사를 만나고 그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서는 거의 이제 한 7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 1년 전보다도 더 늘어났다고 하고요. 1993년도에는 뭐 한 2달 정도면은 됐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전문의를 만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게 캐나다의 공공의료 시스템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서 보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만나려면은 1년이 넘게 걸립니다. 네. 근데 뭐 방사선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정도, 엑스레이 찍는데도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의료 접근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에서 초기에 그 설명드렸던 환자가 이거 어떻게 7개월씩 기다립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 7개월씩 기다려요? 7개월 기다리느니 차라리 가격이 뭐 저렴하고 합리적인 대한민국으로 와서 진료를 받고 가는 게 훨씬 빠르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전문의를 만나려면은 아까 캐나다는 한 7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평균적으로 원하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손가락이 다쳐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서 진료를 보러 갔는데 마음만 먹으면은
당장이라도 갈 수 있죠. 그래서 뭐 낮에 어느 병원이 운영하는 시간대라면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소아과 오픈런 뭐 2시간 기다린다고 하는데 2시간 기다리는 게 그렇게 길게 기다리는 게 아니죠. 뭐 다른 나라는 7개월도 기다린다는데 그 오픈런 때 그 환자 아침에 환자 모이는 시간대에만 기다리는 거지. 오후에 가면 또 뭐 한 5분 10분만 기다려도 오후에 소아진료는 쉽게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잖아요. 좀 이렇게 부풀려서 과장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그 선진국 진료비는 무료이면서 저렴할까? 물론 공공의료는 무료죠. 무료니까 대신 대기 시간이 7개월 이상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치과 같은 경우에는 발치하는데 100만 원이나 들고 사각턱은 요것도 사각턱 보톡스도 100만 원 정도 든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1인당 GDP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비교를 어, 절대값으로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우리 발치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이게 몇만 원 안 들 거예요. 또 보험도 됩니다. 그리고 사각턱 복톡스도 비급여이지만 100만 원씩 안 하잖아요.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하잖아요. 더 저렴한데도 10만 원 이하도 있을 거예요. GDP를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3만 달러예요. 그래서 캐나다는 5만 달러입니다. 넉넉 잡아서 1인당 GDP가 2배 차이 난다. 그러면은 적정한 진료비 차이는 2배 정도 차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뭐 보톡스 비급여 이 미용 파트인 것도 진료비가 거의 그렇죠? 10배 가까이 차이 나고 발치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몇 배가 될까요? 제가 정확한 발치 수가는 모르겠지만 몇만 원 안 될 거예요. 총액이. 그래서 넉넉 잡아 뭐 3만 원이라고 해도 20배가 차이가 납니다. 뭐 1인당 GDP 수준은 2배 차이가 나는데 진료비는 뭐 10배, 20배, 30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공공의료의 현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공공의료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공의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최근에 진료했던 환자 케이스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중반 남자가 고지혈증 검사를 했어요. 이제 저한테 이제 지속적으로 다니는 환자인데 검사를 했더니 이 중성지방이 갑자기 보니까 1695로 엄청나게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은 빠르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급성 췌장염이 돼가지고 상당히 고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막염으로 진행되고 큰 수술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막염이 진행돼서 이제 응급 상황까지 생겨가지고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에는 빠르게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중성지방이 빠르게 높게 측정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검사 결과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자마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전문의인 제가 바로 전화를 했고 그리고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 오늘 빨리 병원에 예약을 해서 진료를 받아라 하고서 진료 받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방문했을 때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이럴 때는 약을 꼭 드셔야 돼요. 약 처방을 하고 철저한 식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달 후에 바로 추적 검사를 했거든요. 검사를 했더니 중성지방이 1695에서 바로 123으로 뚝 떨어졌죠. 네. 이렇게 치료했던 케이스가 있고요. 이 환자가 공공의료 선진국에서 전문의 대기 시간을 7개월간 걸려가지고 방치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환자는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수준이 상당히 뭐 거의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케이스가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치료 환자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의대 정원을 확대를 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라고 해서 이렇게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늘리는 거는 저와 같은 뭐 기득권 의사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 기득권 의사들은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원 2,000명 늘리고 나서 저와 이제 경쟁할 의사가 되려면 10년이 지나야지 만날 수 있는데 그때는 저하고는 또 격차가 벌어서 경쟁 상대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 의사들, 개원이 의사들에게는
별로 큰 영향이 없는 것일 수 있는데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네 번째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네 번째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비급여 혼합 진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를 완전히 통제하겠다고 되어 있고, 뭐 실손보험 합리적 개선도 있고, 그 시술 자격 등 이런 걸 미용 의료 제도를 뭐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뭐 개원을 하는 것을 허가제로 하겠다 해서 상당히 그 진료 범위를 상당히 위축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진료, 이거 혼합 진료가 금지가 되게 되면은 상당히 오히려 이 의대 정원 2,000명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그 대한민국 국가 의료 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파트가 이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그게 이제 의대 정원도 확대돼서 공공의료가 정착이 되면은 지금의 뭐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 의료 서비스를 과연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정책이 진행이 되면은 결국에는 두 가지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는 공공의료 정책으로 완전히 정착을 해서 비급여 진료는 금지시키는 그러한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공공의료 쪽이 정착이 되면서 아니면 비급여 시장을 따로 별도의 의료 시장으로 개방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뭐 비급여 진료만 하는 그런 병원이 탄생을 할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뭐 의료 민영화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로 완전히 가느냐 아니면 공공의료 플러스 민영의료로 가느냐 뭐 이런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수리를 하고 개선을 시켜야 될 문제지 이 전체를 다 뜯어가지고 바꾸는 것은 상당히 조금 위험한 정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의료 정책에 대해서 좀 자세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급여 혼합 진료가 금지가 되면은 기능의학 진료도 금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예 기능의학 진료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병원을 폐업을 하는 생각을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비급여 진료 파트를 따로 떼어낸 또 다른 시장이 형성이 된다면은 아마 민영보험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진료비가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 외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이 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그 기능의학 진료를 미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진료를 미루는 것보다는 본인이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을 찾아보시고 적절한 시기에 진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능의학 병원에 가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은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중요하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